안녕하십니까, 이교훈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요실금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소에 어떻게 소변을 보는 것이 정상인지 아니면 비정상인지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정상 변뇨라고 하는 것은 3시간에서 4시간마다 한 번 정도 소변을 보는 것이고, 또 하루에 총 8번 미만으로 소변을 봐야 하며, 잔뇨감이 없어야 하고, 야간요, 그러니까 주무시다가 화장실 가려고 깨는 게 없어야 되고, 또 급하게 소변이 마려운 것이 없어야 합니다. 그럼 요실금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복압성 요실금, 그리고 절박성 요실금, 과민성 방광이라고도 하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을 복합성 요실금이라고 합니다. 복합성 요실금과 절박성 요실금 이 두 가지가 가장 흔하고 또 증상이나 치료 방법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구분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요실금은 수술만 하면 완전히 치료가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 수술로 치료가 가능한 것은 복합성 요실금이고, 절박성 요실금, 이 과민성 방광은 수술로는 치료가 되지 않고 약물 치료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복합성과 절박성이 같이 있는 복합성 요실금은 이러한 경우에는 수술을 먼저 할 것인지 아니면 약물 치료를 먼저 할 것인지 주치의와 상의해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복합성 요실금의 증상을 보면 이 복압이 증가할 때 소변이 새는 것입니다. 기침이나 재채기, 뛸 때, 또 줄넘기 같은 운동을 할 때, 계단을 내려오거나 그럴 때 소변이 새는 것을 복압성 요실금이라고 합니다. 이 복압성 요실금은 천식이 있어서 기침을 많이 한다든가 아니면 무거운 것을 자주 드시는 분이나 복근 운동을 자주 하시는 분, 그리고 출산 후에 이러한 복압성 요실금이 잘 생깁니다. 복압성 요실금의 증상에는 소변을 자주 보거나 급하게 보거나 이러한 것은 없고 잔뇨감도 없습니다. 다음은 절박성 요실금입니다. 과민성 방광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증상들을 보면 빈뇨라고 소변이 자주 마려운 느낌이 들고, 또 급하게 마려운 그런 급박뇨가 있고, 또 소변 보고 난 다음에 덜 본 것 같은 잔뇨감이 있고, 또 밤에 주무시다가 화장실을 자주 가는 이 야간뇨의 증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변이 마려워서 화장실 가다가 새요 라든가, 또 물소리만 들어도 소변이 마려워서 새요, 이렇게 말씀하신다든가, 또 어디 가게 되면 불안해서 화장실부터 찾게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불안해서 버스 타는 것이 두려워요, 이렇게 두려움이 있는 분도 있고, 또 길 가면서 갑자기 마려워서 새요,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과민성 방광을 의심해야 합니다. 이것은 더 심해지면 사회생활을 하는데 매우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또 이 우울증까지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절박성 요실금은 방광염과 증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소변검사 등을 해서 꼭 방광염과 구분을 하고 치료를 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요실금의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복합성 요실금은 심하면 수술을 해야 하고, 많이 심하지 않으면 물리치료만 해도 많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 약물치료는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또한 방광의 생리식염수를 채우면서 검사하는 이 요역동학 검사를 해서 심하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야만이 국가의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보험이 된다는 거죠. 복합성 요실금의 수술은 이 아래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 테이프를 사용합니다. 이 테이프는 탈장 수술할 때 사용하는 것과 비슷한 종류의 테이프인데, 이 메쉬라고도 부릅니다. 이 수술법을 TOT라고 하는데요. 과거 요실금 수술은 환자의 배를 열고 요도 주위 근육을 당겨 주어서 요실금을 교정하는 수술을 했었는데, 그러한 수술 방법이 너무 복잡하고 효과도 별로 좋지 않아서 약 15년 전부터는 전 세계적으로 이 메쉬를 사용하는 수술로 바뀌었습니다.
이 수술은 환자의 복부 쪽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밑으로, 즉 질 쪽으로 합니다. 이 메쉬를 질과 요도 사이에 넣어서 요도 밑에다가 받쳐주게 됩니다. 즉 질과 요도 사이에다가 이렇게 메쉬를 넣어서 요도를 받쳐주게 됩니다. 요도를 당기는 것이 아니고 텐션이 없이 받쳐주는 것입니다. 이 수술의 치료 원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도꼭지에 연결된 고무 호스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 고무 호스를 발로 밟아서 수돗물이 나오는 것을 멈추게 한다고 가정을 해보시죠. 고무 호스 밑이 시멘트처럼 단단한 재질이면 발로 밟았을 때 잘 멈추는데 고무 호스 밑이 진흙과 같이 물렁물렁한 재질일 경우에는 고무 호스를 발로 밟아도 잘 멈추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메쉬를 요도 밑에 받쳐주어서 시멘트와 같은 역할을 하게 만들어 주어서 요실금이 교정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수술의 합병증은 메쉬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메쉬로 인한 문제점이 잘 생깁니다. 즉, 이 메쉬가 시간이 지나면서 질 바깥쪽으로 튀어나올 수 있는데 이를 메쉬 미란이라고 합니다. 이 메쉬 미란이 생기면 냉이나 악취 같은 질염과 같은 증상이 자주 생기고 출혈도 될 수가 있고 또 부부관계 시 남편이 아프다고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발생 빈도는 그렇게 높진 않지만 요식음 수술한 기왕력이 있는데 계속 반복되는 질염의 원인을 찾을 수가 없을 때 이 메쉬 미란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수술 후 소변을 잘 못 보는 배뇨 장애가 가끔 있을 수가 있고 매우 드물지만 이 방광천공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논문은 제가 고안한 TOT 수술법이 미국 비뇨기과 학회지에 실린 것인데요. 기존의 TOT 수술법에다가 제가 미국에서 교환 교수로 있었던 UCLA 대학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요실금 수술법인 DUPS를 접목하여서 각각의 장점만을 모아서 조금 수정 보완한 수술 방법인 커넬 TOT 수술 방법입니다. 이 수술법의 특징은 메쉬를 장착할 때 완전히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이드할 수 있어서 합병증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여러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는데요. 방광천공이 거의 없고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논문은 최근에 발표된 것인데 제 수술법인 커넬 TOT가 장기간 추적 관찰한 결과 이 메쉬 미란이 매우 적다라는 논문입니다. 역시 합병증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메쉬를 사용한 요실금 수술법의 특징을 잠깐 살펴보면 모든 환자가 100%다 좋아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평균은 약 90%가량 좋아지고 어떤 사람은 80%, 70%, 간혹 한 50%밖에 좋아지지 않아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발을 잘하기 때문에 재수술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한번 수술 받았다고 항상 평생 깨끗하게 괜찮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관리를 잘해서 재발이 안되게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예를 들면 기침을 자주 안 하게 해야 하고 기타 복압이 올라가는 상황, 즉 복근 운동이라든가 무거운 것 들기, 쪼그려 앉기 같은 것을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평소 케겔 운동을 하여서 수술한 것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술로는 이 과민성 방광은 치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과민성 방광은 따로 약물 치료 등을 해야 합니다. 다음은 절박성 요실금의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 절박성 요실금은 수술로는 효과가 별로 없고 약물 치료가 우선이고 또 물리 치료도 좀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광 훈련을 해야 하고 방광경을 이용한 방광을 과팽창시키는 시술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식생활과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약물 치료입니다. 과민성 방광의 약물 치료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항콜린성 약물인데
부작용이 많은 편입니다. 입안의 침이 마르는 구갈이라든가 흐릿한 시야, 변비, 심한 경우 정신혼동, 어지럼증 등이 있습니다. 왜 이런 부작용이 많은가 하면 우리 뇌에 존재하는 콜린성 시스템은 주로 기억력, 주의집중, 인식, 사고, 순발력, 주위 환경의 자극에 반응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요실금약이 이러한 콜린성 시스템을 차단하기 때문에 뇌의 인지 기능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약물들의 효과가 아주 우수하다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환자에 따라서 약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잘 듣는 사람도 있지만 아닌 사람도 많다는 뜻입니다. 또 과민성 치료의 두 번째 약물이 베타 아고니스트 계통의 약물인데 이 약은 방광 근육을 직접적으로 이완시켜서 과민성 방광의 증상을 완화시켜줍니다. 그렇지만 이 부작용으로 또 이 고혈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이 고혈압 환자에게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민성 방광의 약물 치료는 쉽지 않습니다. 부작용도 주의해야 하고 단기간에 빨리 치료를 하는 것이 좋고 너무 약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고 방광훈련 및 식생활 등이 또 매우 중요하고 올바른 배뇨 습관을 만드는 것이 역시 중요합니다. 과민성 방광의 또 중요한 치료법 중에 하나가 방광훈련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소변이 마려워도 참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시작 첫 주에 1시간마다 화장실을 간다고 가정했을 때 그 다음 주에는 1시간 반마다 또 그 다음 주에는 2시간마다 이렇게 조금씩 소변을 보는 간격을 늘려주는 것입니다. 과민성 방광을 가진 환자분들의 방광은 소변을 자주 보기 때문에 대부분 쪼그라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요육동학 검사를 하면 알 수가 있는데요. 심한 분들은 방광 용적이 150cc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정상인들은 400cc, 500cc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변을 참아서 방광을 늘려주는 것을 방광훈련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방광경을 이용한 방광의 과팽창 시술입니다. 방광훈련을 직접 해보시면 하기가 쉽지가 않고 또한 아주 오랜 기간 해야 하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방광경을 이용해서 방광에 물을 채우면서 강제적으로 방광을 늘려주는 것입니다. 이 시술은 외래에서 마취 없이 간단히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이 좋아지시는 분들도 있고 또 매우 심한 분들은 여러 차례 동안 나누어서 방광을 과팽창시켜주면 효과를 봅니다. 혼합성 요실금 환자, 그러니까 복합성과 과민성 둘 다 가지신 분들을 제가 수술할 때 마지막에 방광경으로 확인하면서 방광을 과팽창시켜 주는데 나중에 외래에서 보면 과민성 방광도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다음은 과민성 방광의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식생활입니다. 어떤 환자분이 제 외래에 오셔서 지금까지 과민성 방광약을 6개월 이상 오랫동안 먹었는데 전혀 효과가 없다고 하셔서 제가 하루에 커피를 얼마나 드시냐고 물어보니까 하루 평균 서너 잔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커피 때문에 좋아지지 않을 수 있다고 이야기해주고 커피를 당장 끊으라고 하고 한 달 뒤에 보니까 굉장히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이렇다고 과민성 방광이 있으신 분들은 이 커피라든가 홍차, 녹차, 에너지 음료 등 카페인이 함유된 차를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신맛이 있는 과일이나 주스 등도 치료에 오히려 방해가 되고 또 맵고 짜고 단 음식도 삼가를 해야 합니다. 이 알코올도 물론이고요. 이렇게 식생활을 잘 해야만이 약물치료 등의 효과가 매우 좋아집니다. 또 다른 하나는 환자분들이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사실이 있습니다. 소변은 참으면 병이 된다라고 오해를 하고 계셔서 조금만 마려워도 화장실을 가는 바람에 계속 소변을 자주 보게 됩니다. 소변은 평소 3시간, 4시간마다 한 번씩 또 볼 때 많이 볼 수 있도록 올바른 배뇨 습관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변을 조금씩 자주 보는 것이 오히려 병이 됩니다. 나머지 과민성 방광의 치료로는 케겔 운동이라든가 자기장 치료, 전기 치료와 같은 물리 치료가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